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을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며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한 정황을 담은 통화 내역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TV조선 취재에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번 주 안에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개 소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알려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복역 중으로 경찰은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고 내일 긴급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치사율 100%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확진 판정이 이어지자 당국은 해당 농가의 지리적 연관성 등에 주목하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발생 지역 두 곳 모두 휴전선과 인접하고 있어 접경 지역 전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 판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재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거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펀드 의혹이 제기된 뒤 관련자들이 일제히 외국으로 나갔다가 얼마 전 돌아와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도 있었죠. 그런데 이 오촌 조카가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청문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회유를 시도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보다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조 씨가 조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팀장급 인물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외로 나간 것도 청문회 준비단과의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조 장관 의혹을 숨기는데 관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일 겁니다. 오늘은 홍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로 뉴스9 시작합니다. 지난달 중순 사모펀드인 코링크 PE에 관여한 핵심 3인방과 필리핀으로 출국했던 조국 법무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조 씨가 국내에 있던 사모펀드 투자사 관계자 A 씨를 전화로 회유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녹취 파일엔 조 씨가 A 씨에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지 말라며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특히 대화 도중 내가 왜 해외에 나와 있겠느냐며 청문회 준비단 내 특정 인사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사모펀드 관계자 역시 검찰 조사에서 조 씨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사모펀드 투자사인 웨스CNT 채무 대표가 공개한 또 다른 통화 녹취록에선 조 씨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 측이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그 업체에서 돈을 썼는지 빌려 썼는지 모른다고 말할 것이라는 발언이 그대로 현실화되기도 했습니다. 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청문회 준비단에서 근무했던 해당 이사는 조 장관 오촌 조카의 발언 내용에 대해 조 씨를 전혀 모르고 통화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해외 체류 당시 사용한 인터넷 전화 등 통신 내역도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파일 진위를 가리기 위해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자, 이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직접 수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검찰도 정 씨를 언제 소환할 것인지 또 소환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번 주 내 소환이 유력해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의 핵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과 운용에 어디까지 개입했느냐입니다. 검찰은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과 운용에 정 교수가 차명으로 개입한 단서를 잡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과 운영에 투자자 개입은 금지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만큼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도 직접 투자나 신탁재산 관리, 운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상 위조 혐의도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진행 경과에 비춰 가장 적절한 시점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공개 소환할지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입원한 것으로 알려진 정 교수는 14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부인이자 피의자인 정 교수 소환 조사는 검찰과 조 장관 측 모두에게 큰 부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 안팎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되면서 양측 모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자산 관리인 역할을 했던 증권회사 직원 김모 씨를 오늘 6번째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이제 조 장관의 직접 관련 여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결하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 씨 아직도 조사 중입니까? 네, 검찰은 오후 2시부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인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번이 벌써 6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을 앞두고 막판 사실관계 다지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말 조 장관 자택에 있던 PC 하드디스크 교체 작업 당시 조 장관이 퇴근해 있었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집 주변 CCTV를 통해 조 장관 부부와 김 씨가 함께 있었던 시간까지 특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김 씨가 보관해온 하드디스크 3개가 각각 조 장관과 정 교수, 아들의 PC로부터 나온 것을 확인하기 위한 대조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조 장관 역시 이 관련 의혹들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당 하드디스크를 결국 없애지 않고 제출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하느냐에 대해선 아직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검찰은 조 장관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직자에게 금지된 직접 투자를 사모펀드를 통해 하지 않았는지도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 소환에 응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조 장관과 정 씨가 투자 내역을 상세히 알고 있다는 진술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도 검찰의 의심을 사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부인 정 교수의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 장관의 소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일주일 만에 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언론 보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진실은 재판을 통해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옹호해온 소설가 공지영 씨도 이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마귀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어서 윤수영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SNS에 지난 9일과 11일에 이어 오늘도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정경심의 호소라는 제목에는 그동안의 심경이 드러나 있습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계속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쏟아지는 의혹 제기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동안 딸 스펙 부풀리기에 깊이 관여한 의혹을 받던 정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호소글을 올린 지 3시간 뒤 정 씨는 언론 보도에 대한 또 다른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정 씨가 WFM에서 매달 200만 원씩 자문료를 받은 것과 이 자문료가 펀드 투자금의 이자일 가능성이라는 데 대해 동양대로부터 받은 겸직 허가서를 게재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소설가 공지영 씨도 SNS에 미국 정신과 의사의 책 거짓의 사람들을 인용하며 조 장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마지막 공세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지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정 씨의 SNS 행보에 지지자들의 옹호 댓글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재판을 앞둔 피고인 신분으로 공개적 의사표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이번에는 정경심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입니다. 검찰은 정 씨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맞춰 정교하게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박으로 된 학교 로고와 총장 직인을 위조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중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공개된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컬러 사진. 의혹 해소를 위해 원본 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총장의 표창장 갖고 나오셨죠? 실체는 묘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검찰은 앞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압수수색에서 원본 검증 필증이 찍힌 표창장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조 장관 측은 원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정경심 씨의 컴퓨터에서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표창장을 정 씨가 직접 위조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정 씨가 아들 명의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한 뒤 딸의 입시에 도움이 될 내용을 수정해 제작했다는 겁니다. 총장 직인과 은박으로 된 학교 로고를 정교하게 위조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정 씨의 공소장의 범행 시점을 표창장에 적힌 날짜인 2012년 9월 7일경으로 적었지만 실제 위조는 의전원 입학 준비 시기인 201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위조 시점과 방법, 공범 여부를 수사해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입니다. 또 아들 조 씨가 받은 동양대 총장 명예의 상의 진위 여부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딸뿐 아니라 아들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상장의 위조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조 장관의 딸이 표창장이 위조된 것을 알고 이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공범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한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엔 범행 동기로 딸이 특별 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검찰이 복수의 대학원을 지목한 건 부산대 입시 이전에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제출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이 대학에 제출한 시점에 가까울수록 위조 목적이 더 두드러지는 것이라며 해당 대학원이 국립대인 만큼 정 교수 모녀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딸 조모 씨의 추가 소환이나 기소 가능성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상장 위조 가능성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정 교수 아들은 2013년 동양대가 주최한 인문학 강좌 수료증을 포함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여러 개의 상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아들의 상장 조작 여부가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투명하지만 딸 표창장 위조 혐의를 굳히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추진했던 피의 사실 공표 금지가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이자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번 수사가 끝나면 시행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은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의 공보준칙 개정안 시행을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조 장관은 자신의 검찰 인사권 행사 발언이 수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때문에 수사팀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국 장관은 오늘은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를 만나 취임 인사를 계속했습니다. 조 장관이 내일까지 사흘 연속 국회를 방문하는 데 대해 한국당은 가련한 구명활동이라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보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오늘도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삭발 행진이 이어졌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조 장관 관련 의혹들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자는 겁니다. 사모펀드 문제, 또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세울 것을. 하지만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려면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삭발 투쟁에 동참하겠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일어섭시다. 대한민국을 구출해 냅시다. 한국당 심재철, 이주영 의원은 삭발 투쟁에 동참하며 조 장관 사퇴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로 인한 위기감 속에서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 교체로 정책 노선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재집권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권을 뺏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새삼 각오를 합니다.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대규모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에게 출마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에 서명한 교수들이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사태 때보다 더 많은 교수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교수들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는가 하면 나서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시국선언문 서명 이후 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학생들로부터 협박성 메일을 받았습니다. 있는 없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또까지 합쳐갖고 저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답을 못 치겠다. 충청권의 한 국립대 교수는 SNS 공격을 당했습니다. 토착외고 소불이네 막 이러면서 그 인신공격성 댓글이 막 달려가지고. 각 대학 대표로 이름이 공개된 일부 교수들은 총장들이 서명자 명단을 갖고 있으니 나서지 말라는 압박을 대학 측으로부터 받기도 했습니다. 아유 뭐 이러셔도 됩니까? 뭐 이러면서 더 이상 나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무언의 압박이 옛날 뭐 공안 정부하고 똑같이. 시국선언 서명 사이트는 서명인 숫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친여 성향 네티즌들의 방해 공작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가짜 서명을 확인한 교수 모임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간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숫자만 밝히고 명단은 공개하지 않은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3,000명에 육박하는 교수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 참여 인원과 시국선언에 대한 공식 발표는 내일 오전 이곳 청와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죠.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알려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장효욱 기자, 용의자가 잡혔다고요? 어디서 잡힌 겁니까? 네, 지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여자만을 상대로 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50대 남성 이모 씨로 알려졌는데 연쇄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20대였던 겁니다. 경기 남부청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최근 재분석한 결과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 가운데 당시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DNA를 가진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연쇄살인 사건 10건 중 2건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 DNA를 가진 용의자가 확인된 겁니다. 이번에 확인된 용의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무관한 다른 강력 사건을 저질러 오랜 시간 수감 생활했고 지금도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30년을 넘게 못 잡은 용의자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잡게 된 겁니까?
네, 경기 남부청은 올해 들어 주요 미제 사건을 미제 수사팀에서 총괄하도록 하면서 기록 검토와 증거물 감정 의뢰 등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에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해서 10수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을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증거물을 다시 살펴보던 중 한 증거물에 남아있는 제3자의 DNA를 채취했습니다. 경찰은 이 DNA를 국과수에 지난 7월 중순경에 재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일치하는 DNA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치하는 DNA가 나왔으면은 이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이제 확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경찰은 아직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녀 증거물 감정 의뢰와 수사 기록 정밀 분석 그리고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서 일치하는 DNA를 가진 것으로 확인된 용의자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남부청은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브리핑을 열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수사를 통해서 실제 용의자가 범인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2007년 이전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인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마지막 범행이 지난 1991년 4월 3일에 벌어져 공소시효가 이미 2006년에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국내에서 벌어진 가장 미스터리한 미제 사건 중 하나인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0여 년이 지난지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6년 동안 여성 10명이 희생됐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장윤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식 하루 전날 화성 태안읍의 한 풀밭에서 71살 여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달 뒤인 1986년 10월에는 25살 여성 박모 씨가 농수로에서 발견됐고 1986년 한 해에만 여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모두 성폭행을 당했고 시신 일부가 훼손당한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은 이 사건들을 개별 사건으로 보고 수사하다 뒤늦게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살인 사건은 1991년까지 이어졌고 모두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모두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는 겁니다. 10대 중학생부터 20, 30대 젊은 여성, 70대 여성까지 다양했고 모두 화성 태안읍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연 인원 18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됐고 3천여 명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1988년 9월에 있었던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은 용의자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91년 4월 3일 마지막으로 발생한 10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 마무리되면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2003년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로 널리 알려졌던 이 사건은 국내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상태였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 농가에서 처음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연천 지역에서도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확산 우려가 현실이 된 건데요. 정부는 전파 경로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파주 연천이 북한과 인접한 지역인 만큼 우선 접경 지역 6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살처분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두 번째 발병지는 경기도 연천입니다. 어제 폐사한 어미돼지 한 마리가 오늘 아침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돼지열병이 첫 발병한 파주 농가와는 33km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북한과 가깝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 주변 500m 지점부터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4,700마리는 모두 살처분됩니다. 정부는 기존 500m이던 예방적 살처분 거리를 3km로 늘릴 계획입니다. 연천 농가 3km 반경엔 3개 농가가 5,5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제 판단을 통해서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적인 살처분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파주와 연천을 포함해 포천, 김포, 강원, 철원 등 접경 지역 6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선 돼지 반출 금지 기간이 3주로 늘어나고 질병 치료 목적 외에 축사 출입이 제한됩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정화조 이제 그 폐수 그것도 못 나가고 있고 사료도 좀 못 오고 있고. 돼지고기 도매가가 어제 33%나 급등하면서 가격 불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동 중지 명령에 따른 물량 확보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며 공급량은 평년보다 넉넉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양돈 농장 농민들에게 공포인 이유는 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데다가 폐사율이 100%라는 점도 물론 무섭지만 이 돼지가 죽은 뒤에도 바이러스는 여러 해 동안 살아남아서 언제든지 다시 창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돼지열병이 돌면은 양돈 농민들은 사실상 농장을 아예 접어야 해서 밤잠을 설치며 방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한여름 뻘뻘 흘린 땀으로 키워낸 돼지들. 단 한 마리라도 열병에 걸리면 하루아침에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농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무너졌구나. 우리나라만은 아니기를 바랬는데 무너졌구나.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병. 특별히 돼지를 지킬 방법도 없습니다. 내려면 이제 이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 그 수급도 하니까 검증이 뭐 됐냐 안 됐냐 그런 말도 많고 일단 이쪽에 차단 방역을 잘해서 안 내려오기만을 바라야죠. 뭐. 양돈 농가는 외부인의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돼지열병에 느끼는 두려움은 구제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나가고 난 뒤 재입식, 즉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되려면 1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처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나 5년 가까이 재입식이 상당히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이 먹어도 위에서 사멸돼 전염되진 않지만 다진 고기 상태에서는 105일, 말린 고기에서는 300일이나 살아있고 냉동 상태에서는 무려 1000일 동안이나 생존해 언제든 다시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달 이를 악물고 버티면 됐던 구제역과는 달리 1년 넘게 아무 벌이도 없이 살 수는 없으니 농민들에게 돼지열병 발생은 곧 폐업의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몇 억씩이나 된단 말이에요.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동물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돈 나오는 구석이 없어진 거잖아요. 또 폐업을 해야 되는 거죠. 1960년대 돼지열병이 처음 발병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는 완전히 병을 몰아내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죠. 돼지열병이 장기화하면 돼지고기값 급등의 우려도 커집니다. 지난해 4월부터 돼지열병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중국에서는 사육돼지가 1억 마리 넘게 줄어 지난달 돼지고기 값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등했죠. 이에 지난달 중국의 한 대형 할인점에서는 돼지고기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정부는 현재 돼지고기 공급량이 넉넉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했지만 전국 최대 양돈 농가 밀집 지역인 충청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농민도 소비자들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북한 목함 지뢰 도발로 2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다친 것을 의미하는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어제 비난 여론이 쏟아졌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탄력적인 법 해석을 지시했죠. 보훈처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조정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인 하중사에게 국가보훈처의 공상 처리 통보는 날벼락이었습니다. 전역할 때 전상 처리가 되었고 그 관련 서류들을 또 다 제출을 하고 했는데도 이제 공상 공경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그냥 너무 어처구니 없이 전상으로 인정할 구체적 조항이 없다는 설명에 보훈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며 전원 교체를 요구하며 1인 시위까지 예고했습니다. 목함 지뢰가 북한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북한이 의도적으로 멸살한 지뢰라면 전상이야지 그걸 공상으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하 중사의 청와대 청원에는 이틀 새 16,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라는 지시에 보훈처는 재심의 계획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반전의 기회가 생겼지만 나라를 지키다 다리를 잃고 명예까지 잃을 뻔한 하 중사의 마음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았습니다. 제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죠. 전상을 받아야지 그나마 좀 명예를 지키는 거니까.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동거하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범죄 사실을 들킬까 봐 또 다른 지적장애 동거 여성도 납치하고 감금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경찰 호송차가 도착하고 마스크를 쓴 남녀 3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28살 A씨 등 2명은 지난달 18일 전북 익산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 20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들 왜 살해했나요? 어떻게 살해하셨나요? A씨 등은 숨진 B씨 시신을 차에 싣고 134km 떨어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으로가 안매장했습니다. 원룸에서 같이 살던 남녀 3명도 시신 유기를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출했던 B씨는 SNS로 A씨 등을 만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수시로 폭행당했습니다. 경찰은 30대 여성의 납치 실종 사건을 조사하다 A씨 일당이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안매장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대 여성도 지적장애를 지녔는데 원룸에서 살해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 등은 일부 범행 사실만 인정하고 범행 동기 등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에요. 피해자가 사망하고 또 피의자가 또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이 숨진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60세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을 2022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데 대비한 대응책인데 사실상의 정년 연장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정년 연장을 언급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번엔 계속 고용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로자가 정년 이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해외 선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 연장 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정년이 된 근로자를 해고 후 다시 고용하거나 아니면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처럼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안이 유력한데 이럴 경우 사실상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계속 고용제도는 갈수록 줄어드는 생산 연령 인구에 대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전체 인구는 줄고 고령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노동력을 이용해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이 가용 인력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고 정부는 2022년에 계속 고용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도입이 결정되면 시행 시점을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첫 당정 협의를 갖고 같은 죄를 짓더라도 부자는 벌금을 더 많이 내는 이른바 재산 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인 부자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위헌 가능성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당정은 조국 장관이 후보자 시절 공약했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 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 정도에 비례해 벌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건데 결국 부자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범죄의 경중과 벌금 액수를 곱해 벌금액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 소득 상위 1%와 70%의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4%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범죄의 경중은 동일하지만 소득에 따라 부과액에 차이를 주는 방식입니다. 같은 벌금으로는 고소득자의 범죄를 막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겁니다. 하지만 재산 규모를 어떻게 파악할지 기준이 모호한 데다 헌법이 명시한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차별의 문제는 곧 평등의 문제죠. 재산비례 벌금제는 1986년부터 도입이 검토됐고 19대 국회에서만 법안이 4차례 발의됐지만 위헌 소지 등의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예, 오늘 당정 협의에서 나온 정책 하나 더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2년인 전월세 계약 기간을 세입자가 원하면 한 번 더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강동원 기자, 보통 2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원하면 주인이 뭐 나가라고 해도 무조건 2년은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좀 그런 편입니다. 2년의 계약이 만료돼도요, 이 세입자만 원한다면 이 최대 4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제도는요, 이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있는 제도입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에는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무조건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요.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줘야 하는 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그리고 당장 건물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저런 조건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상 평등권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치 않은 계약으로 집주인의 재산권뿐 아니라 행복 추구권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나는 다른 사람한테, 왜냐하면 막 집도 험하게 쓰고 이래서 지금 세입자, 임차인한테 놓기 싫어가지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가해지는 건 맞죠. 자, 그런데 오늘 당정협의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참석을 했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국토부가 아닌 왜 법무부와 협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상가와 이 주택임대보호법 이 소관 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국토부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이 발표 전 과정에서 국토부와 따로 협의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법무부 장관이 당정에 참석하는 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국토부와의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토부 내에서도 수차례 법률 관할을 조정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했었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주관 부처를 국토부로 옮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당과 정부 내에서는 주관 부처를 법무부에서 국토부로 옮기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막 임명된 조국 장관의 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번 발표를 법무부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너무 성급한 발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심사 우대국 이른바 화이트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조치인데 100여 개에 달하는 우리 수출 기업들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대일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91%가 찬성했고 반대는 대부분 일본 측이 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측에 통보함은 물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는 등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가 그룹이 1과 2로 나뉘고 일본만 가 2로 분류됩니다.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최종 사용자 서약서처럼 제출해야 할 서류가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최장 3배까지 길어집니다. 우리 기업 100여 개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서류 미비와 허가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효성 의문도 여전합니다. 안보상으로 수출 규제를 할 명분도 별로 없는 품목이지만 설사 그것을 안보로 규제를 했다고 한들 얼마든지 일본으로서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선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얼마 전 DLF, 즉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의 손실률이 최대 90%가 넘을 거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내일 그 가운데 한 상품의 만기가 처음으로 도래합니다. 손실률이 60%에 달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의 규모는 약 7,800억 원. 이 중 한 상품의 만기가 DLF 상품 중 처음으로 내일 도래합니다.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이 상품의 원금 손실률은 무려 60.1%. 1억 원을 투자했다면 4천만 원만 건지는 겁니다. 원금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준다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오는 25일 만기가 되는 하나은행 DLF 상품을 비롯해 올해 안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만 약 1,70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1,227억 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상품들은 11월 19일까지 줄줄이 만기를 맞습니다. 최근 해외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원금 손실 기준선까지는 못 미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150여 건. 금감원은 이 중 대표성 있는 몇 건을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배상 비율을 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엔 피해자들의 첫 집단 소송도 이어져 금융권의 불안전 판매 관행에 대한 법정 공방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사우디 최대 석유 시설의 피격으로 폭등했던 국제 유가가 이번 달까지 생산량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에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석유 시설 공격 주체로 지목된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만날 의사가 없다면서 자신의 발언을 또 뒤집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사우디 당국은 무인기 공격 여파로 생산을 중단했던 원유 물량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다며 이번 달 말까지 완전히 복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إلى 11 مليون برميل يوميا بنهاية شهر سبتمبر وإلى 12 مليون برميل بنهاية شهر نوفمبر. 지난 14일 세계 최대 석유 시설 사우디 아부카이크 단지와 쿠라이스 유전의 피격 소식에 11년 만에 최고치인 14.7%까지 폭등했던 10월 인도군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5.7% 하락했습니다. 이란이 공격 배후로 지목된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Not going to begin to have conversations with Iran until they change the behavior.
트럼프 대통령은 장전을 완료했다는 발언을 번복했는데 펜스 부통령은 다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We're locked and loaded, and we're ready to defend our interests and our allies in the region. Make no mistake about it.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가 미국에서 사들인 수십억 달러짜리 패트리어트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이번 피격 때 힘을 쓰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응책 논의를 위해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세계 최강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쿄올림픽을 1년여 앞두고 심기일전을 위해서 포항 해병대 캠프를 찾았습니다. 선수들은 내년 도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자신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는 11m 높이. 선수들이 망설임 없이 뛰어내립니다. 동료들도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해병대 1사단에 입소해 4박 5일간 극기 훈련에 들어간 국가대표 펜싱 검객들입니다. 15m 높이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헬기 레펠부터 공수 기초훈련까지 현역들도 어려워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빠짐없이 소화했습니다. 공포증이 심해서 발을 뗄 수 있을까, 눈 딱 감고 뛸까. 저는 이제 세 번째라서 그래도 와본 적이 있어서 좀 적응이 될 줄 알았는데. 화생방 훈련까지 마친 선수들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뒤덮였습니다. 역대 최강을 자랑하는 우리 펜싱 대표팀. 도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겨냥합니다. 세계선수권 단체전 3연패를 이끌었던 세계 1위 오상욱과 베테랑 구본길 등 남자 사브르는 개인전과 단체전 싹쓸이에 도전합니다. 금메달 수는 3개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고요. 금메달의 금자탑을 쌓기 위한 극한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펜싱 여제 김지연이 버티는 여자 사브르와 에페도 금메달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해병대 극기 훈련으로 극1을 다짐한 선수들은 내년 도쿄에서 기필코 태극기를 휘날리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So in love with you. Sweet home Chicago. 때로는 달콤하게 또 때로는 흥겹게 노래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흑인교회 총기 난사 희생자 추모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던 그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통령 그 자체였습니다. 25초의 긴 침묵 끝에 조용히 읊조리듯 시작한 노래는 눈물 어린 합창으로 번졌고 지켜보던 국민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에게 노래는 공감과 소통의 통로였죠. 그리고 그는 언론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해 퇴임 이틀 전까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거칠게 질문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감과 소통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늘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엊그제 대통령은 고용이 양과 질 모두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외교 안보도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에 공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고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를 위한 단기 단순 노동 저임금 일자리가 크게 늘었을 뿐 경제 주축인 30, 4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방송에 잠깐 나와 이산가족 상봉이 막힌 책임이 남쪽에도 있다고 한 말을 두고도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적절한 인사였다고 생각하는지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청에 불려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취임사의 약속대로라면 이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여러 차례 국민 앞에 나섰어야 합니다. 지금 바깥을 나가보면 그 무엇보다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45번, 김대중 대통령은 20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적고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늘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대통령의 입을 바라봅니다. 9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께 묻습니다. 였습니다. 이제 슬슬 도톰한 가을 옷을 꺼내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부쩍 쌀쌀해지는데요. 서울의 경우 13도 선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제법 선선한 기온이 감돌 텐데요. 서울과 대구의 한낮 기온 25도, 강릉은 24도, 전주와 광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차이가 나니까요. 이 점도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약간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좀 끼다가 오후부터는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해상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만큼 서해와 제주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모레까지는 맑은 날씨 이어지다가요. 주말에는 곳곳에 가을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